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 헌법기관이 참정권을 대놓고 위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봉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 고립된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 또 지금도 일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소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승은 기자, 아직도 투표소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30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가 이어진 탓에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자를 깔아둔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쓰레기를 직접 치우거나 민원을 고려해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비교적 조용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8시 반쯤 투표소에 고립됐던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함께 고립됐던 구청 직원 4명도 소방대원들을 따라 함께 빠져나왔는데 투표소 안에는 선관위 직원 2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6개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의 소홀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 일부 고발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다른 사건 역시 곧 배당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면서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육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더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면서 장동혁 대표 실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무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환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당선 선언 직후에 서울시장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서 단숨에 대선 가도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8월 중순 개통이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5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이 17곳에서 이겼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모인 민주당 25개 구청장 후보들. 정중앙의 주인공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막판 고배를 마셨지만 이 가운데 무려 17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 지도는 국민의힘이 17곳을 가져가며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민주당이 17곳에서 승리하며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성북과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등 기존 강세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 구로구청장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 정원호 구청장이 떠난 성동구에선 부구청장을 지냈던 유보화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무려 세 번째로 맞붙은 마포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박강수 현 구청장을 누르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마포가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하고 법 통과는 민주당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듯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강남 3구, 강동구와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 3곳을 방어했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양천, 광진, 강동과 용산을 지켰는데 집값과 정비사업 규제가 민감한 한강변 유권자들이 야당 손을 들어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17개 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에서는 막판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승리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하나둘 당선 윤곽이 나올 때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두 후보는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내내 이어진 각축전은 선거일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박완수 후보가 승기를 굳히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역 박완수 당선인은 사전투표 직전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경수 후보를 꺾고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완수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도민들 뜻을 잘 받들어서 도정을 확실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선 범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시장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범민주 지지자들이 울산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기본이 바로 센 그런 울산을 만들어 가라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저는 시민들의 이 준엄한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 단일화로 탈환에 나섰던 민주당과 수성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각 한 곳씩 나눠 가졌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두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권자들은 앞으로의 4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세가 여당 승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도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내준 것은 여당 승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여당이 지방정부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게 됐다며 인공지능 칩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며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자신이 헤즈볼라 측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매우 강력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고 합의가 어떤 건지는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합의는 이란에게 핵무기를 주는 합의였지만 자신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deal, if we make that deal, and it's going well, but who knows? If we make that deal, it's the exact opposite.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t sounds like you're in it for as long as it takes. I'm not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no. 네, 또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은 농축 우라늄이 묻혀 있는 곳을 지금 감시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원한다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한다면 곧바로 공격을 재개할 거라는 경고도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내놨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하원 어제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4번째 시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하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가결이 됐는데요. 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share the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Iran does not develop a nuclear weapon, but we have to do this in a way that is done through the use of force authorization that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over. 트럼프 대통령 오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비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최종 협상 도중에 이란 전쟁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불만입니다.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4명을 겨냥해서도 관심만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층인 마가를 언급해서 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비판했는데 이란은 공식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곳 국무부 청사에서 셰이크 자라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부 장관과 만나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이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서 이 쿠웨이트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국 공군 기지를 공격했을 뿐 이 민간 공항을 타격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쿠웨이트 공항 공격 영상은 대낮인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 공군 기지를 향해 드론을 발사한 건 이 자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4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론 조종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공개된 동영상은 조작됐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복제한 이란 드론을 발사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드론으로 민간 공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관리는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주택건설 업체인 테일러 모리슨 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의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6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5월 구매 관리자 지수는 4월에 53.6에서 54.5로 올라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조사한 5월 민간 기업 고용도 전월보다 12만 2천 명 늘었고 연준 역시 고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경기와 고용은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No fire, no hire policy. That labor force is still steady. You're having fewer people quitting their jobs, and you are seeing more jobs become available. 하지만 물가 관리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연준은 전쟁발 고유가가 해운과 포장, 식료품,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계층별, 지역별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지불한 가격 지수는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카드 사용량과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쇼핑은 감소함에 따라 연준 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연준의 물가 관리 기조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7월 세제 개편 등 변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0.25%를 유지했습니다. 달걀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 가격으로 공급하는 달걀에 한해 1인당 1판 구매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축산물 공급 부족, 이상기후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 관세와 달걀 수입 확대로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10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한 전국 37개 매장을 결국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차량과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하도급 업체의 영업 비밀이 담긴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오후에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과 또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틀 동안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량 세대가 연이어 회사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폭발 사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 예정이신가요? 압수수색 들어가시나요?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이 투입됐고 대전 사업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캠퍼스와 서울 본사 등 3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추진제 세척공실 도면과 생산 공정, 안전보건관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 검색을 통해서 발췌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한 자료가 또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희생자들과 같은 부서였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명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으로 만든 참사라면 기업의 문을 닫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이틀간 전국 9개 사업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위험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는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도 심한 고온 없이 예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따라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 18.9도, 광주 20도, 대구 2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영남 지방은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 27도, 광주 26도, 포항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구름만 다소 지나며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선출된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깐부 회동 이후 7개월 만인 오늘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합니다.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진행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 사로잡혀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시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대 4라는 판정승을 거두긴 했는데 서울을 포함해 격전지 곳곳에서 패배해서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1 앞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 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반대로 딱 4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쓰는숨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경기도에선 추미애 당선인이 무난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곳,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는데 도지사 선거와는 또 다른 표심이 표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 초반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전역을 파랗게 물들이며 싹쓸이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판세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이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일부를 잇따라 탈환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최종 성적표는 민주당 19곳, 국민의힘 12곳.
민주당은 서남부 핵심 거점을 지켜냈습니다. 수원의 이재준, 화성의 정명근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천, 광명, 안양, 안성 현직 시장들도 나란히 연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북부에서도 김포,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양주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앞세워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포천과 연천 등 동북부 전선을 사수했고 최대 격전지였던 용인과 성남, 안산 등 서남부 핵심 요충지까지 수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지역 선거에선 유권자들의 교차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28개 시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상당수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파문이 크게 일었던 전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는 어김없이 낙선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 세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기초단체장 2명을 배출했고요. 진보정당도 여러 명이 광역과 기초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김범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공천에 반발해 상여 시위까지 벌어진 전남 강진. 민주당의 후보 접수 거부로 경선에도 나가지 못한 무소속 강진원 전남 강진 군수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제치고 징검다리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한 반값 여행 등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유권자들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강진 군수는 강진 군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 정신을 우리 강진 군민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과 경의를 드립니다. 민주당 공천 후폭풍이 거세했던 완도 군수와 광양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전남에서 건전한 정치 경쟁 생태계 구축을 주창한 조국혁신당은 신안과 장흥 군수를 배출했습니다. 결코 저 차순문의 승리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의 승리도 아닙니다. 변화를 선택하신 장군민의 승리이고 더 나은 장흥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장군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 20여 명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와 기초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적어도 이 바닥에서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의 고충 그리고 지역의 요구들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내세우고 이걸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정당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당선 단체장은 모두 5명. 전남에서의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불문율이 여러 곳에서 깨지면서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전국에서 16명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10명이 당선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강원과 울산, 부산 등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나오면서 4년 만에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는 10자리를, 보수는 6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진보가 9, 보수가 8로 팽팽히 맞섰지만 이번엔 진보 진영이 확실한 우위에 선 겁니다. 현직 교육감 7명이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수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화해와 통합의 서울 교육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내야 하는.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은 첫 민선 4선 교육감이 됐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교육감의 성향이 바뀐 곳은 경기와 제주, 강원 3곳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개혁의 교육대전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선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진 장관이 진보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SNS에 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었던 세종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미애 후보가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기존 진보 교육감이 이끌던 지역 가운데 세종만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3선에 도전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고 경남에서는 권순기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영에 따라 견해 차이가 컸던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선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4선 남인순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4선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뽑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 14명도 처음으로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사망자 5명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대전 유성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됩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늑대 탈출로 2달 가까이 휴장했던 대전 오월드 동물원이 오늘 재개장합니다. 오월드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개장 허가를 받았고 보강시설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다. 헌법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여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방송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 투표소 앞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시위대들은 투표함 2개의 반출을 막겠다며 사흘째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캐물었고 심지어 소지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투표 업무를 지원했던 구청 직원들이 투표소에 고립되기도 했는데 직원 한 명은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흥분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개표를 마쳐야지만 당선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일부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하지만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완창무효! 부정선거 완창무효!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탄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 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 정지를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로 본 겁니다.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에 직접 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의 출국 정지가 유지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누가 이런 비애국적 행위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 사로잡혀 차라리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셰이크 자라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부 장관과 만나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4일 루비오 장관이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알사바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쿠웨이트의 안보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대한 이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하고 쿠웨이트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군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4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슬람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이 쿠웨이트 내 미군 표적을 향해 드론을 발사한 시각은 자정이었는데 저들이 피격 증거로 공개한 영상은 대낮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주항공군 드론의 원래 표적인 미군 기지와 쿠웨이트 국제공항 사이 거리는 40km를 넘기 때문에 조종 실수나 오발로 공항이 드론에 맞았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다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합의 발표 단 몇 시간 만에 포성이 울리면서 휴전안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레바논 남부에선 유엔 평화유지군이 박격포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울리는 사이렌. 이스라엘 군용기가 불꽃을 내뿜고 산 능선엔 호연이 자욱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을 발표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서명했지만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מה שאתם ראיתם בדרום זה מה שיהיה בצפון. לא האמינו אז, אבל הם כולם מאמינים גם פה. רק שאלה של זמן. 휴전 협상에서 배제된 헤즈볼라도 휴전 합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 휴전은 일방적인 항복 요구라는 겁니다. هو استسلام وهزيمة وتحقيق لأهداف العدو وهو كحلم إبليس بدخول الجنة.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남부 마르자윤 인근의 UN 평화유지군 기지에 박격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세르비아 국적의 평화유지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헤즈볼라 소행이라며 발사 지점을 분석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은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다음 달 발간될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국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기 위해 위협론을 날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며 종합적 국력으로 대응한다.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발간될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담긴 내용인데 판단 근거로 지난해 6월 중국 항모편대가 서태평양에서 활동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겨냥한 일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두 나라 갈등의 시작점인 타이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연습을 자주 하며 실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거론하면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드론 같은 새로운 전투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정상적 활동을 안보 위협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주변 위협을 과장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일본이 국제 여론을 조성하려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며 군비 확장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처음 펴내는 것인데 중국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수 집어넣으면서 두 나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국에선 6월 4일이 1989년 태난먼 유혈 사태를 상징하는 금기의 날인데요. 홍콩의 행위 예술가가 6.4m 길이의 실한올로 추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홍콩 번화가에서 백발 남성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실오라기를 꺼내듭니다. 거리 표지판 기둥에 묶으려던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사복 차림의 경찰 여러 명이 애워쌉니다. 연행까지 되진 않았지만 뒷벽에 몰려 신원조회와 소지품 검사를 당한 뒤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유혈 진압된 태난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 37주년을 추모하려다 쫓겨난 겁니다. 앞서 35주기 때도 태난먼 사태를 상징하는 숫자 8964를 손짓으로 그렸던 행위예술가입니다. 6년째 추모 집회가 금지된 빅토리아 광장엔 삼엄한 경비 속에 민속 장터가 대신 열렸습니다.
유족들의 희생자 묘지 참배마저 금지됐다는 후문 속에天安문 주변엔 침묵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추모 집회 명맥을 이어받은 타이완에선 라이칭더 총통이 나서 중국의 민주주의 포갑을 비난했습니다. 주중 영국 대사관은 웨이보 공식 계정에 추모 영상을 올렸지만 곧바로 삭제당했습니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검열로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며 공식 비판 성명까지 냈습니다. 美方有关错误言论歪曲历史事实，抹黑中国政治制度和发展道路，停止以所谓民主、人权为借口干涉中国内政。 중국 당국은 37년 전에 일어난 옛 정치 풍파라고 재차 못 박았지만 여전히 실 한 가닥조차 용납 못할 만큼 예민한 현안이란 걸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국가안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전망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현지 시간 4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볼턴 전 보좌관이 민감한 국가안보 문서를 불법 보관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고 200만 달러, 약 3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보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잠잠했던 홈런 선두 김도영 선수가 이틀 연속 시원한 아치를 그렸습니다.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의 만루포까지 더한 기아는 롯데를 크게 이겼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봉 기자입니다. 기아가 1대0으로 앞선 4회 말 선두 타자로 들어선 김도영이 박세웅의 직구를 힘차게 받아칩니다. 125m를 날아가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김도영의 시즌 16번째 홈런입니다. 최근 홈런이 주춤했던 김도영은 2경기 연속 시원한 아치를 그리며 홈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도영의 홈런을 시작으로 4회에만 넉 점을 더하며 승기를 잡은 기아는 5회 아데를린의 만루 홈런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아데를린은 5회 말 노아웃 만루 기회에서 박세진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그랜드슬램을 쏘아 올렸습니다. 부상 대체 선수로 6주간 기아와 계약한 아데를린은 25경기에서 10개의 홈런을 쳐내며 무시무시한 장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새로 영입한 아시아 쿼터 투수 시라카와의 5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더한 기아는 롯데를 10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2년 전 두산과 재계약에 실패했던 시라카와는 650일 만에 돌아온 KBO 무대에서 첫 승리를 따내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1, 2위가 맞붙은 수원에서는 선두 LG가 2위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LG는 한 점 차로 끌려가던 7회 홍창기와 박혜민의 연속 적시타 등을 묶어 넉 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뒤집었고 9회 마무리 손주영이 2점의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구창모와 원태인, 토종 에이스 대결이 펼쳐진 대구 경기에서는 박건우와 박민우의 홈런포를 앞세운 NC가 삼성을 6대3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소낙성 비구름이 지나고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오늘 아침 출근길은 날이 제법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도 심한 고온 없이 예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하고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19도, 대구 19.8도, 광주 20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27도, 전주와 대전 26도로 예상되고요. 영남 지방은 포항 30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동해안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이맘때 초여름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여름에 접어드니 한낮 자외선이 기승입니다. 또 기습적인 소나기를 만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해 양산 겸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